자,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가격보다 한국 농지 가격이 더 비싸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 일본의 농지 가격이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약 22.4%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살값이 너무 싸졌다. 살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이 경향. 그러니까 수익이 남지 않는다. 수익이 별로 크지 않다. 이게 이제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30.3%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농경지를 살려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17.3%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업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고, 한국도 일본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보면은 한국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아마 한 몇 년 사이를 두고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남자작의 농업세계입니다. 오늘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농지, 그 중에서도 가격입니다. 한때는 농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죠. 예전에는 지주가 농지를 대부분 소유했었고요.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을 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농지에 얽힌 얘기, 다른 나라의 농지 가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농지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사실 농지 가격의 평균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근교에 가면요, 평당 50만 원, 100만 원 하는 농지도 있을 수 있고요. 저쪽 시골 구석으로 가면은 평당 몇만 원, 5천 원, 만 원 하는 농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농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농지가 얼마다 얘기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도시근교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그렇게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가장 실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 농지 가격이 이 정도 하겠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농지은행이라는 곳에 사는 사이트입니다. 2024년 12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을 보면은 평균 거래 가격이 57,000원 정도, 제곱미터당 57,000원 정도 나와 있죠. 이걸 3.3 평방미터가 이제 한 평이니까요. 우리가 알기 좋도록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약 18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평당 가격이 2024년 이랬는데요. 2021년은 이게 27만 원 정도 했었고, 2023년은 이게 한 2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작년은 한 18만 8천 원 정도로 약간 더 내려갔네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중위 거래 가격이라고 있죠. 거래한 가격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그걸 보면 12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 평균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의 농경지가 더 많이 거래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농경지는 거래는 적었겠지만은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한국 농지의 평균 가격은 18만 8천 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지은행에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농경지가 만약에 전체가 얼마일까? 이걸 더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한국 농경지가 대개로 150만 헥타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로 이제 3,000평 정도를 곱하면은 대개 한 450억 평인가요? 이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평당 10만 원을 가격을 칠 경우에는 458조 원이 되고요. 평당 20만 원일 경우에는 9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농경지의 가격은 아마 500조에서 한 800조 사이, 500조에서 900조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 농경지 가격, 전체 가격이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한 해 정부 예산이 656조였으니까 한 해 정부 예산을 다 투자하면은 농경지 가격을 사기 어렵겠죠. 농식품 분야의 한 해 예산이 18.7조 원입니다. 18.7조 원이니까 전체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아마 한국 농경지를 다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농경지 가격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농경지가 비싼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이웃나라부터 가보죠. 일본. 먼저 순농업 지역의 자료를 한번 보시죠. 순농업 지역을 보시면은 중전, 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전은 우리로 치면 논이고요. 중답은 밭입니다. 일본은 농가격이 밭가격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은 예를 들어 10아르 300평이죠. 10아르가 108만 3천 엔입니다. 이걸 평당 가격으로 원화로 환산하면은 평당 약 3만 2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농업 지역 가격은 굉장히 싸죠. 한국에 비해 가지고요.
가장 비싼 토카이 시발에 200만 엔이 좀 넘어가니까 이걸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평균 농지 가격과 비교해서 일본의 순농업 지역의 가장 비싼 농경지보다도 한국의 농경지 값이 약 한 3배 정도 더 비싸고 평균적으로는 약 한 5배, 6배 정도 더 비싸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순농업 지역의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순농업 지역의 농지 가격 추세는 어땠느냐 보시면은 아래 작은 표로 한번 보시면요. 평성 6년이니까 우리로 치면 한 90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초에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한 200만 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0만 엔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순농업 지역은 약 30년 정도 사이에 농지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본은 순농업 지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근교 농업 지역. 여기를 보시면은 전국 농경지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은 시바르 300평에 284만 9천 엔. 그러니까 평당으로 환산하면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카이 지역, 가장 비싼 도카이 지역으로 하면 평당 17만 5천 원까지 올라가고요. 평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 하고 있는 시코쿠 지역으로 가보면은 약 평당 1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로 치면 도시근교 농업 지역에서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경지 평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시적 농업 지역의 한 평균 가격보다도 우리나라의 평균 농지 가격이 약 한 2배 이상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적 농업 지역의 가격을 보면은 90년도 초에는 평성 4년이니까 92, 3년쯤 되겠네요. 약 1100만 엔 정도 했었습니다. 시바르예요. 근데 이 가격이 2022년에 가격이 얼마로 바뀌었냐 하면은 284만 9천 엔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은 도시 근교에 있는 농지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농지 가격이 이제 쭉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농업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약 140만 엔 정도 하던 것이 앞에 보셨듯이 100만 엔 정도로 떨어졌다는 걸 보이고 있고요. 밭은 그보다 더 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30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농지 가격이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농지 가격이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약 22.4%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살값이 너무 싸졌다. 살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이 경향.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남지 않는다. 수익이 별로 크지 않다. 이게 이제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22%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약간 더 큰 30.3%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농경지를 살려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17.3%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업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8.8% 약간 큰 비중이죠. 이걸 하고 있는 게 너무 빨리 이제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의 그 공동화가 과속화되고 있는 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민들이 겸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사 소득이 적으니까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농지를 포기하는 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일본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보면은 한국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아마 한 몇 년 사이를 두고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일본은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일본 부동산 가격보다 한국 농지 가격이 더 비싸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 한번 비교해 보고 싶죠. 빨간색이 짙은 색이 농지 가격이 비싸다. 약간 옅은 노란색이 싼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뉴욕 옆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인데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농지가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3,7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싼 지역이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14,800원. 캘리포니아는 과일이라든가 너트 같은 아니면 채소 같은 미국에서 최대 생산 지역이죠. 가장 아마 농업이 잘 발달한 캘리포니아 지역이 14,800원입니다. 미국답게 저렴하죠. 한데 중부 지역으로 오면 오레곤이나 아니면 오하이오 같은 곳은 가면은 캘리포니아의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 1,000원, 2,000원, 2, 3,000원 수준. 대체로 그러니까 미국 농경지 가격은 한 2,000원에서 한 6, 7,000원 정도 있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 농경지 가격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보면은 뉴욕이라든가 뉴욕 근교라든가 캘리포니아 쪽이 비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미국 농지 가격이 싸다. 이런 것은요. 영국 농지 가격은 어떨까요? 유럽에 있으니까 꽤 비쌀 것 같죠. 꽤 비쌀 것 같은데, 실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요. 73년도에는 굉장히 낮았죠. 그죠? 이것도 에이커당 보면은 2,000파운드, 1,000파운드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23년도 12월에 보면은 약 한
£10,000, 에이커당 £10,000 가깝게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약 9,500파운드요. 지금은 이보다 조금 더 올랐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이커당 9,500파운드를 가지고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평당 12,900원, 13,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땅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죠. 네. 우리나라 농지 가격의 10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영국 가격도 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유럽은 어떨까 궁금하죠. 유럽 평균 가격은 어떨까? 먼저 유럽의 그럼 임대료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이 파란색은 보면 이제 녹색은 이제 평균 가격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가장 비싼 것, 그다음에 주황색은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농지 임대료가 비싼 곳은 네덜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싼 것은 크로아티아나 아니면 슬로베니아 이쪽이 나오죠. 굉장히 쌉니다. 그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은 헥타르당 199유로입니다. 이걸 헥타르당으로 환산하면은 3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평균 임대료가요. 한국은 그럼 임대료가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논을 하시는 분들 들으면은 평당으로 한 1,000원에서 약 2,000원 사이라고 합니다. 1,000원, 1,500원, 2,000원 사이가 이제 한국에서 평균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긴 합니다만 논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나타내면은 이 3,000평으로 곱하면 대충 300만 원에서 한 500, 600만 원 선이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임대료라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럽의 평균 임대료보다 우리나라의 평균 임대료가 10배 정도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유럽의 농지 가격은 어떤지 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평균 농지 가격은 18만 8천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본 순농업지역 32,000원, 일본의 근교농업지역, 도시적 농업지역이라고 8만 원 정도 했고요. 그럼 네덜란드는 거래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약 3만 8천 원 정도 합니다. 물론 비싼 곳은 7만 원, 8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도 있고요. 이거는 평균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평균 가격보다 한국의 평균 가격이 약 한 5배, 6배 정도 더 비싸다. 5배 정도 더 비싸다. 8배 정도 더 비싸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핀란드가 한 중간 정도 가격을 했었는데 평당 가격이 5,000원 정도 안 했던 것 같고요. 크로아티아는 아마 가장 싼 축에 들어가는데 평당 1,800원 정도 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영국은 13,000원 정도, 미국은 5,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 농지 가격이 전 세계 비교해서 얼마나 비싼지 이해가 갈 수 있죠. 충분히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비싼 농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측면도 있고요. 또 이 비싼 농지 가격은 또 한국 농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하죠. 저희한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러시아에 가서 연해주에 가서 농사 짓는다. 아니면 어디 동남아시아나 어디 가서 농사 짓는다. 농지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인데는 농지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농지가 다 비쌀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도국에서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굳이 먼 개도국까지 가시려고 하십니까? 저 유럽이나 어디 미국 가도 농지 가격이 싼데, 물론 호주는 이보다 더 싸겠죠. 미국만큼 저렴하겠죠. 근데 또 하나 재미난 현상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가져와 봤는데, 베트남이나 개도국 농지 가격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나라를 다 찾아보지 못했고, 어쨌든 한국보다 농지 가격이 비싼 나라는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베트남 농지 가격을 찾아봤는데, 물론 베트남 평균 가격을 알 수는 없고요. 개도국이 대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죠.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호치민 주변에서는 약 2020년 농지 가격이 45만 원 정도 했는데, 달라스에서는 한 100만 원까지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다음에 되니까 이 가격이 2배 정도 뛰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농지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런 구역에 있는 가격은 부동산 투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더라. 물론 베트남에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의 농지는 이제 외국인은 소유할 수 없거든요. 외국인은 임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한국에서 있었던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겠구나. 도시 근교에는 이걸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농지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지 개혁했을 때부터 농지에 좀 어떻게 보면 한이 맺힌 것도 좀 작용했겠죠. 그죠? 농지가 없다 보니까 소작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소작을 하게 되면 약 50%는 주인이 또 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50% 남은 거에서 세금을 내고 또 농비를 제하고 나면은 사실 한 가족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인들 기억 속에는 농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무친 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농지 가격이 비싼 그것도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헌법에 직접 반영된 것은 87년 헌법 개정 때입니다. 헌법 121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한 유전의 원칙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게 명확하게 헌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은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소작은 하지 말라는 거고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한 사정 아니면 농지를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이 두 가지 사정에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만 위탁이나 임대차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경자유전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한 거죠. 비싼 농지 가격과 강한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 하면은 한국의 농지는 50%가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경자유전 원칙으로 농지를 분배했을 때 지주제가 그 당시에는 소작농이 한 60, 70% 됐는데 그 농경지를 이제 소작농이 다 분배를 했잖아요. 현물 채권으로 분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다 나눠졌었죠. 소작농인데 농지를 분배한 이후에는 그러면은 그 물려받은 1세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 1세대 분들이 아마도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그 농지를 이어받으신 자식 세대 분들이 지금 아마도 70대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분들도 전부 다 은퇴를 하죠. 대부분 자식들은 물려받았는데요. 그 자식들은 대부분 다 70년대, 80년대 농촌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땅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 현재는 약 50% 정도가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후면은 80% 정도가 이제 도시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죠. 예상해 가시죠. 그러면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농민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문제, 이 문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헌법 개정도 지금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예외적인 사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잘 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법률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농지 임대 같은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대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농업의 세대 교체 문제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별로 없거든요. 청년 농업인이 별로 없고 통계상으로는 뭐 5천 농가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직불금 수령하는 농가 보면 이제 몇만 농가 정도 됩니다. 농업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려 그러면은 청년들이 농지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5% 정도밖에 농민이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려받은 농민들도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95%의 농경지는 도시민이 물려받게 되는 거죠. 청년 농업인들은 도시에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농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한 2,000평 정도를 구매를 하면은 20만 원이면 4억이 들어갑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5억 정도를 융자해 주는데 4억 정도로 땅을 살 수 있는 게 2,00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떤 농사를 지어가지고 2,000평의 농지에서 융자금을 갚고 자기가 독립할 수 있을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농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내가 구매를 하고 싶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한 2,000평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논을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이 일본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색깔별로 보시면은 농지가 내가 녹색이 진한 녹색을 가지고 있는 게 한 사람이 경작하는 거라고 쳐요. 근데 문제는 내가 3헥타르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농경지가 전부 다 흩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시간 다 보냅니다. 농작업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생산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를 한 대 몰아줘야 되는데요. 똑같은 3헥타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한 10개 정도에 분산되어 있는 농경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한 곳에 몰아진 3헥타르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걸 농지의 집적 집약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농지가 소유가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경지가 저렇게 집적되지 않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농지 가격이 비싸다 싸다 문제가 아니고 식량 생산과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식량 안보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농업의 규모화와 농지의 집적화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이 농지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일본의 농지 집적화와 일본의 농업 규모화, 각국의 농업 규모는 어떻게 다른지 농지와 관련되는 다른 좀 더 깊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